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비용의 발라드 아싸미 연인에게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발라드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사람들 한번 자원해서 차례차례 한 년씩 읽고 번역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연 누가 한번 해볼까요? 포스 보테 기무 꾸뜨 시 쉐흐로 시작하는 부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설명 해보십시오. Fausse beauté qui me coûte si cher, rude en fait hypocrite de leur amour plus dur à mâcher que le fer que je puis nommer, certain de ma ruine, charme, falot mortel pour un pauvre cœur, orgueil caché qui mène les gens à mourir, et sans pitié, une justice rigoureuse ne veut-elle donc pas, au lieu de l'accabler, secourir un pauvre homme? 그토록 값비싼 고통을 내게 치르게 하는 거짓된 아름다움, 투박한 위선적인 고통, 내가 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보다 씹기 더 단단한 사랑, 나의 폐허의 어떤 사람들, 불성실한 매력, 그리고 가엾은 마음을 위한 인간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감춰진 오만함, 동정 없는 눈, 가혹한 정의는 가엾은 남자를 짓누르는 대신 살려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세연 양 뭐 이 부분에서 궁금했거나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있으면은 말씀하십시오. 색동 여기가, 찾아봤는데 확실한 것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도 있어서 뭐가 더 정확한 번역일지 좀 궁금했고 마지막 부분 앞에 나오는 그 명사구들이 뭘 가리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여성을 그러니까 그 연인에 대한 설명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부분 다시 다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누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연 한번 자기 버전으로 들려줄 사람 없어요? 교수님 혹시 번역만 해봐도 될까요? 네, 해보십시오, 소정님. 네.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짓된 아름다움, 사실은 투박하고 거짓된 괴로움, 나의 폐허로부터 몇몇 이름 붙일 수 있는 철보다도 씹기 힘든 사랑,
가난한 마음을 위한 유한하고도 반역적인 매혹,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숨겨진 오만, 연민 없는 시선, 엄밀한 정의는 그리하여 가련한 일을 구하고자 하지는 않는가, 그를 되려 짓누르는 대신에. 이렇게 했습니다. 소정량은 이 부분에서 뭐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포스 보떼가 함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자, 원래 비용의 발라드들은 특히 떼스다몽이라고 하는 유언 시집, 유언의 노래라고 하는데 들어간 것들은 일종의 유증물로 사용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선물처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성모에게 기도드리는 발라드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이 발라드는 또 자기 여자친구 애인에게 보내는 선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여러분에게 텍스트를 길어서 주지는 않았는데 팔행시가 하나 있고, 그 팔행시에서 다음으로는 내 사랑 장미에게 다음과 같은 발라드를 선물로 준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근데 이때 장미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금방 연상할 수 있듯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고, 뭐 문명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뭐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뭐 예전 드라마에서는 애기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뭐 사슴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13세기 알레고리 문학의 정화인 장미 이야기 같은 걸 연상을 한다면 그때 그 장미라고 연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발라드를 하나 주는데 처음부터 이제 설명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장미에게는 내 심장도 남겨주지 않고, 보통 중세의 어떤 전형적인 컨셉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심장을 남긴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심장도 남겨주지 않고 대신 뭘 남겨주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돈이 가득 든 지갑을 좋아하니까 심장 대신 돈이 가득 든 지갑을 주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여인의 속성을, 이른바 특징을 비아냥거린 뒤에 이제 이어지는 발라드입니다. 또 하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줄까 궁리를 하다가 모든 시행이 에흐로 끝나는 발라드를 하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면은 첫 번째 끝에 단어는 쉐흐, 흐 발음으로 끝나고, 두 번째 둘레흐, 마쉐흐, 물론 현대불어랑은 발음이 조금 들립니다. 중세어의 경우는 흐 발음을 현대불어보다 조금 더 세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흐, 꿰흐, 무히흐, 히꿰흐, 스쿠리흐 해서 다 에흐 발음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뭐 약간 여담이지만 교양 프랑스어를 처음 배울 때 이 목젖을 굴리는 에흐 발음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설명할 때 뭐 각을 하는 반응처럼 발음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에흐 발음이라고 하는 게 별로 듣기에 좋은 발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 에흐 같은 것이 천둥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연상시킨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의 어떤 대표적인 발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즉 비용이 아름다운 식구의 아름다운 발음으로 된 끝나는 것들의 발라드가 아니라 전부 다 에흐, 뭐 약간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막 가래 끓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연상을 하면 그런 발라드를 연인에게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제 이 시인의 의도가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앞에서도 군데군데 이제 언급을 하고 시작되는 발라드입니다. 포스 모떼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미녀, 가짜 미녀라는 뜻이죠. 즉
외모는 생김새는 예쁘지만 그건 거중만 허울뿐만 미녀이고 솔직히 내면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과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표리부동한이라는 의미가 이제 포스 보때의 의미입니다. 예쁘긴 예쁜데 겉껍데기만 예쁜 미녀, 허울뿐인 미녀, 정말 미녀라면 심성도 곱고 착해야 하는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미녀라는 뜻이 이제 포스 보떼라는 말이죠. 근데 어떤 거짓 미녀, 허울뿐인 미녀냐 하면 끼무꾸뜨 시쉐 그렇게나 내가 비싼 값을 치렀던 그렇게나 내게 비싼 값을 치르게 만들었던 거짓 미녀여 라고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됩니다. 꾸떼 쉐흐라는 말 비싸게 치르다 비싼 값이 들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정신적으로 내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날 정말 괴롭게 만들었던 이라는 떵드 둘레흐라는 의미에서 혹은 뭐 떵드 뚜흐멍 고통이라는 의미에서의 꾸떼 비싼 값을 치렀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문자 그대로 얘랑 사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써야만 했던 한 번만 선물 주면 끝나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비싼 선물을 요구했던 이라는 의미로도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이제 통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나 비싼 값을 치르게 만들었던 이 가짜 미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녀, 겉으로는 미녀이지만 휘덩페 사실은 거친 휘드라는 거는 투박한 거친 뭐 못된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또 히포크리트 둘레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가식적이라는 말이죠. 가식적인 고통이요. 즉 달리 말하면 겉으로는 막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서는 그 반대되는 위선자였던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아무르 플리듀라 마쉐 씹는데 뒤 딱딱했던 씹기에 딱딱했던 사랑. 근데 뭐만큼 딱딱하냐 하면 르페 쇠조각보다 강철보다 더 씹기에 딱딱했던 즉 사랑이라는 게 뭐 표현을 약간 그냥 평범하게 하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인데 이 사랑은 씹으려고 해도 씹을 수가 없는 도저히 통과가 안 되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강철보다 쇳덩이보다 더 씹기 어려웠던 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자기 사랑이 아무런 보답이 없었고 이 여인은 자신의 간청에 뭐 이른바 미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슈피노메 내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명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은 싹땡 드마 휜 물론 싹땡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도 마찬가지죠. 확실한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원문을 여러분들이 보면 945행에 데파송 쇠흐라는 말이 나오죠. 데파송이라는 말이 이제 파멸이라는 뜻이고 쇠흐가 오늘날에는 쇠흐 확실한 분명한이라는 의미라서 이때 쇠흐땡은 틀림없는 확실한 분명한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된 용법입니다. 그래서 내 파멸을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뭐 답이 옛날에는 그런 얘기 썼죠. 지금은 좀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답이 정해져 있으면 뭐 답정너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사랑이 결론은 이 사랑의 결말은 결국 내 파멸, 내 비극적인 끝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이제 네파송 쇠의 의미입니다. 샤흐르 펠롱 매력은 매력인데 홀리는 건 홀리는 건데 펠롱 비열한, 배신한, 배반적인 이라는 잔인한, 간악한
펠롱이라는 말은 트레트르, 배반자, 충성스럽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말하면 서로 신의를 다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배신하는, 뒷담화하는,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배신적인 매력이라고 이제 비용이 이 사랑을 이름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입니다.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mortel, 치명적인, pour un pauvre cœur, 불쌍한 마음에는 치명타를 입히는, 불쌍한 마음을 말 그대로 죽게 만드는, 죽음으로 이끄는 이라는 의미이죠. 또 orgueil caché, 숨겨진 오만함,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오만방자한이라는 의미이고, qui mène les gens à mourir,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른바 숨겨진 오만함. 또 les yeux sans pitié, 연민 없는, 동정심 없는 두 눈. 이렇게 이제 이 포스보테, 거짓 사랑, 거짓 미인의 속성을 이야기한 뒤에 Une justice rigoureuse ne peut-elle donc pas, au lieu de l'accabler, secourir un pauvre homme. 엄정한 법이요. 즉 우리가 법은 공평무사하다 그러죠. 또 그리고 어떤 뭐 봐주고,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유도리가 있는 법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이때 히구레즈라는 말로 이해를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즉 엄정한, 공평한 법이요, 이 사람을 짓누르는 대신 이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기는 원치 않는가? 이 사람 구해주면 어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구절도 약간의 애매모호함은 있습니다. 원문에 노아드 히겨라는 말은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공평무사한 법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연구자는 이건 두화랑 히괴흐, 이때 히괴흐 가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포스보트의 속성을 염두에 둬서 두화 꽁트르 히괴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해석을 제기하는 연구자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사랑의 법정 혹은 뭐 재판 판결을 내리는 어떤 장면을 연상하고 어떤 그 심판을 해주는, 뭐 그 심판장이 되는 건 알레고리 문학에서는 주로 사랑의 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달리 이 부분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다면 사랑의 신이시여 제발 날 괴롭히지 말고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도 1차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근데 뭐 첫 번째 연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은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여인이었고, 그래서 결국 내가 파멸할 수밖에 없었고 동정심도 없었고 매우 잔혹하고 딱딱하고 거칠었고 혹독한 여인이었다. 나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했고 너무 시달려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 정도가 이제 첫 번째 식구의 첫 번째 스트로프의 내용이죠. 근데 이 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드뷔시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제 비용의 3편의 발라드에 곡을 붙였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는 발라드 쌈이라고 하는 작품에 드뷔시가 이제 곡을 붙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비용이 얘기하는 외모는 아름답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은, 외면은 부드러웠지만 내면은 거칠고 딱딱한 이런 것이 바로 중세 내내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사랑의 이중적인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랑은
고통이 담겨져 있는 평화라는 식의 이제 모순어법을 사용해서 사랑을 정의하곤 하는데 뭐 아니면 뭐 충직한 배반, 안전한 공포, 뭐 확실한 두려움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이 갖고 있는 양가적인 양면적인 속성을 이제 더 극대화시킨 것이 이 여인에 대한 애인에 대한 뭐 인제 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알레고리 문학 작품을 썼던 작가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사랑은 감미로운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싸움은 싸움인데 이 싸움은 감미롭고 달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트루바두르들의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달콤함도 있지만 격렬함, 가차없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늘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섞여 있었고 뭐 현대인들도 느끼는 것처럼 중세인들은 이 사랑의 양면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는 대강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뭐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들 하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연 누가 한번 해 볼까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나이양 해 보십시오. Il est mieux valer pour moi chercher ailleurs secours. C'était mon honneur. Rien n'aurait pu m'apporter pour un autre objet. Et je dois déconfer honteusement. Au secours, le grand et le petit. Et quoi? Tu m'aurais sans couvrir. La pitié vous-elle, selon notre refrain, au lieu de l'accabler, secourir un pauvre homme. 내가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것은 나의 내 명예였을 것이다. 아무것도 나를 다른 대상으로 유혹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부끄럽게 도망쳐야 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크고 작게. 무어라 나는 싸우지 않고 죽을 것인가? 혹은 후렴구에 따르면 그녀는 동정심을 원하게 되고 그 진노를 대신 그 동정심을 원하게 되고 어떤 불쌍한 한 사람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뭐 나이양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까 전에 세테몽노너 그 명예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가 약간 앞에 구절이랑 잘 연결이 저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 그다음 마지막에 또 조금 그 삐끼를 그 대문자로 썼는데 혹시 이게 왜 그런 좀 그냥 강조하려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게 두 개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삐띠에라고 하는 건 뭐 나이양 얘기한 것처럼 흔히 우리가 중세 알레고리 문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추상명사나 어떤 감정 상태를 대문자를 써서 어떤 의인화된 사람처럼 표현하려고 하는 기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강조하려는 의미 물론 당연히 들어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정심, 연민이라고 말하는 걸 어떤 사람처럼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홀로그램이나 증강현실에서의 어떤 뭐 메타버스 비슷한 존재처럼 만드는 기법이 바로 이러한 뭐 알레고리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오네흐라는 건 뭐 이런 거죠. 우리도 실생활에서 그런 말 하죠. 뭐 이랬으면은 차라리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명예는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랬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라는 정도의 의미가 바로 오네흐에 이제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랬으면은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Il lui mieux valait pour moi chercher ailleurs secourir.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는 것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J'y étais mon honneur. 그게 내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을 텐데. 즉, 이 여인과의 사랑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것이 이른바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이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Rien n'aurait pu m'appâter pour un autre objet. Et je dois décamper honteusement. 어떤 것도 나를 이 사랑 바깥으로, 이 사랑 외부로 빠져나가게 할 수 없었으니, 낚아채버릴 수, 끄집어낼 수 없었으니 나는 옹떼스멍 수치스럽게 내 껑빼 진영을 이탈하는 수밖에 없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쉐라고 하는 말, 현대불어에서 아빠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흔히 아쉐라고 하는 말은 중세 때에는 이른바 물고기 잡는데, 낚시하고 그물로 생선을 잡는데 흔히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즉 비용 자신의 처지가 이 거진 미녀의 그물망 안에 빠져들어서 도망치지 못하는, 그물에 사로잡힌 의미를 이제 이 아쉐라는 말이 이제 함의하고 내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스쿠 호스쿠, 뭐 영어로 하면 help me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954행에 보면 오스쿠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중세어로는 하로, 아로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표현인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르 그렁 아로라고 하는 말은 정말 여러 번 중세 텍스트나 중세 어떤 문서에서도 상용되는 말입니다. 즉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뭐 화재라고 하든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 뭐 긴급 호출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렁 아로라고 하는 말은 위기에 급변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도와줄 것을 청하는 말인데, 뿌띠 아로라는 말은 중세에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비용식 이제 말장난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흔히 통용되던 도와주세요, 뭐 위급 상황이에요 라고 정상적으로 쓰이는 말을 하나 썼는데 앞에 그렁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자기가 이제 말을 하나 만들어서 작게도 얘기할게요, 작은 위급 상황도 얘기할게요 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만든 말을 하나 덧붙인 거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어쨌든 뭐 대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거보단 못하지만 어쨌든 위기예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이제 오스구, 르그렁, 르뿌띠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이고 에꾸아 뭐라고? 주물에 썽꾸 페리 한 대 때리지도 못하고 타격을 주지도 못하고 공격을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거야? 내가 져야만 하는 거야? 라고 자문을 한 뒤에 그것도 아니라면 라삐띠에 연민, 동정이 슬롱 노트르 흐프랭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후렴구를 듣고 이 후렴구에 따라서 올류에들 라카블레 나를 짓누르는 대신 스쿠리 횡뽀브로움 불쌍한 한 남자를 가련한 한 남자를 구해줄 거니 연민 뭐 이를테면 호칭으로 부른 뒤에 지금 내가 이렇게 후렴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듣고 이거에 따라서 날 괴롭히지 말고 날 좀 도와줄 거야 라고 이제 다시 반문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스트로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종의 뭐 배심원단 앞에서 엄정한 법이여 공평무사한 법이여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원을 요청했지만 뭐 결론은 아무 답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그래서 법이 해결을 못하면 사람들의 동정심, 사람들의 연민에 호소를 해보지만 이 연민 역시 비용은 뭐 그런 크게도 외치고 뿌띠 작게도 외치지만 이 외침은 아무도 안 듣는 이제 뭐 돌아오는 구원의 손길은 없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해봐도 번- 될까요? 네, 효영양 해보십시오. Entends viendra qui fera de ce chien, Johnny flétrir votre fleur épanouie. J'en rirais si je pouvais seulement remuer la joie. Hélas, mais non, ce serait donc folie. Je serais vieux, vous l'êtes sans colère. Vivez donc bien tant que coule le ruisseau. Ne laisse pas aux autres cette peine. Au lieu de l'accabler, secourir un pauvre homme. 번역은 그대의 만개한 꽃도 책을 읽고 시들어 말라 죽는 때가 올 것이다. 만일 그때에 내가 턱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나도 웃어줄 것이다. 아니지. 그건 모두 부질없는 것이겠지. 나도 늙을 것이고 그대도 색바랜 추녀가 될 것이니. 강물이 흐를 때면 나는 취할 만큼 마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까지 이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두지는 말아라. 그를 고통에 짓눌리게 하기보다는 그 불쌍한 남자를 구해주기를.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효영양 뭐 이 부분에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Si je pouvais seulement remuer la mâchoire 이 부분인데 턱을 움직일 수 있다면 웃어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또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강물이 흐를 때면 나는 잔뜩 마시겠다인데 이게 술을 마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슬픔의 눈물을 마신다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헷갈렸습니다. 자, 이건 효영양이 젊어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젊을 때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젊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신체 동작을 하든 큰 무리가 여러분들에게 안 가죠.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흔히 뭐 말하는 게 "아 요새 어깨가 아파요. 50 견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던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턱이라고 하는 즉 입과 관련된 것도 젊을 때는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뭐 그러죠. 뭐 "딱딱한 거 먹을 때 이가 안 좋아서 못 씹어."라는 식으로 즉 모든 것이 이제 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i je pouvais seulement remuer la mâchoire라는 건 내가 그저 턱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즉 턱놀림이 그때에도 자유롭다면 괜찮다면이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바로 뒤에 "hélas 라고 "non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비용이 이제 자기 애인에게 "un temps viendra" 어떤 시간이 어떤 때가 올 거다, 찾아올 거다. 어떤 때냐 하면 "qui fera dessécher jaunir" 메마르게 하고 jaunir 누렇게 뜨게 만들고 flétrir votre fleur épanouie 만개한 활짝 핀 너의 꽃을 시들게 할 그럴 때가 올 거다. 즉 달리 말하면 지금 너는 이팔 청춘이지만 꽃다운 나이지만 세월 지나면 너도 60 대 70대 노파가 될 거야. 노년이 찾아올 거야라는 말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활짝 핀 꽃 말라버리고 누렇게 되고 시들어버리는 때가 도래할 것이니 내가 그때도 턱을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그거 마음껏 웃어 주마 비웃어 주마 너의 몰골을 보고 내가 깔깔대고 웃어 주마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니다. 세월 가면 너만 늙니 나도 늙지 나도 그때는 턱놀림이 자유롭지 않을 텐데 마음껏 비웃을 수 없겠구나라는 말이 여기에 인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누구에게만 가고 누구에게만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레 동폴리 그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즉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제가 늙어가면 나도 늙을 테니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였다. 주스레 위에 나도 늙을 것이고 또 우 레드 너는 추해질 것이니 지금은 예쁘지만 그때는 쪼글쪼글 할머니가 될 것이니 썬쿨레 예전에는 피부색도 장밋빛으로 생기가 있지만 아무런 생기가 없고 추해질 것이니 라고 이제 둘 다 노년의 어떤 추함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vive donc bien 따라서 잘 마셔라. 실컷 마셔라. donc coule le ruisseau 냇물이 흐르는 동안, 강물이 흐르는 동안 마음껏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흔히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카르페 디엠이라고 seize the day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만끽해라. 즉 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이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과 위배동 덩크꿀르르 휘쏘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즉 젊을 때 즐겨라. 시간 가면 못 즐긴다라는 의미가 이 말인 겁니다. Ne laissez pas aux autres cette peine.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지 말아라.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대신 불쌍한 자를 구해 달라, 구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직 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일종의 이런 식의 노년을 무기로 젊을 때 잘해 혹은 젊을 때 다시 생각해 봐라고 하는 거는 중세뿐만 아니라 16세기 연애시에서 흔히 사용되던 기법이기도 하고 오늘날 현대인들한테는 일종의 다른 방향으로 이제 잔재들이 남아 있는
형태인데 뭐 다른 예를 들기는 뭐하니까 내가 대학생일 때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같은 과 친구들이랑 춘천으로 MT 같은 거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춘천에 가면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무슨 새 모양으로 된 보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졌는데 둘이 탈 수 있는. 그러면 당시 동기들이 선풍적으로 이제 꽉커플 같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마음에 드는 자기 지금 여자친구 손을 잡고 이제 그 보트를 둘이 타는데 어떤 보트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하지만 고백한 적은 없는 사람을 데리고 탔던 한 친구가 이제 보트를 타고 강 중간쯤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너 나랑 사귈래? 여기서 뭐 물에 빠질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A 아니면 B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컨셉이 사실은 이런 멘트의 속성입니다. 즉 비용이 말하는 것도 "너 지금은 젊다고 튕기지만 너 그 젊음이 100년 1000년 갈 것 같니? 너도 나중에 가면 다 늙어서 아무도 거들떠 안 봐. 그러니까 젊을 때 내 마음을 받아줘."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고 이런 표현이 이제 뭐 16세기 롱사르 같은 사람이 유명한 엘렌느에게 "너 늙게 됐을 때 어느 날 촛불 아래에서 시녀들이 내 식구를 노래하는 거를 듣다가 "이거 누가 썼니?" 그랬더니 "롱사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아 맞아. 나 젊을 때 롱사르가 나 따라다니면서 이런 시를 쓰고 날 찬미했었는데.'라고 옛날 생각 날 거다. 근데 늙으면 네 주위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 젊어서 내가 널 찬미하는 시 쓸 때 내 사랑을 받아줘."라는 식의 인제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의 인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너도 늙을 거야. 그때 보자. 늙으면은 너도 추해지고 지금 배척받는 내 신세가 미래의 너의 처지야."라고 하는 비아냥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의 마음에서는 아직도 이제 연을 못 끊고 '그래도 얘가 이런 소리 듣고 받아줬으면.'이라고 하는 인제 뉘앙스도 아주 약간은 인제 이런 표현에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마지막 발구를 읽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엉부하는 누가 한번 번역해 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정빈 양 해 보십시오. Prince amoureux des amants le plus grand, je ne voudrais pas vous indisposer, mais toute noble cœur doit, par notre chaîne, au lieu de l'accabler, secourir un pauvre homme. 사랑에 빠진 왕자님이여, 가장 위대한 연인들이여, 저는 당신을 불쾌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에 따르면 모든 고귀한 심장들은 그를 짓누르는 대신 한 불쌍한 남자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자, 뭐 이 부분에서 정빈 양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궁금한 건 하나 있었는데요. des amants le plus grand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엉부와의 첫 단어는 흔히 이제 발라드에서 설명을 할 때 프랑스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그 시를 바치는 사람 혹은 염두에 둔 사람을 지칭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는 근데 우리가 읽는 발라드 아사미의 경우는 프랑스 아무르라고 즉 사랑과 관련된 어떤 왕후시여 즉 뭐 간단히 표현하자면 사랑의 신이시여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는 인제 부분입니다. 즉 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관련된 일을 주관하는 분이여라는 정도의 의미이고 다음 Le plus grand amant des parmi des amants 이라는 의미로
연인들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에요. 즉 연인들은 무수히 많은 수가 있지만 그 정점에 있는 분이요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앵디스포제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원치 않습니다. 당신 심기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의향은 없습니다. 다만 뚜 노블께 모든 고귀한 마음은 즉 마음이 고귀한 자는 모두 당연히 짓누르는 대신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만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엉부와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성모에게 기도드리는 발라드를 하면서 아크로스티슈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첫 번째 쓰인 단어를 수직으로 읽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나 어떤 뭐 특정한 문구가 쓰여지는 기법을 아크로스티슈라고 하는데 발라드 아사미에서도 아크로스티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에서는 어떤 아크로스티슈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다들 찾았나요? 첫 번째 스트로프의 첫 글자들을 수직으로 읽으면 원문으로 기준으로 읽으면 force에서의 F, 두 번째 줄에 huide의 R, 세 번째 줄 amour의 A, nome의 N, cherme의 C, orgueil의 O, 다음 눈을 뜻하는 les yeux Y, 다음 성정필에서 S 해서 프랑스와라고 하는 말이 읽혀지죠. 근데 이 시 쓴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프랑스와 비용이기 때문에 프랑스와가 자기 이름을 이제 이련에다가 이제 서명처럼 남겨뒀다라고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948행에 이그렉을 쓴 거는 오늘날의 현대어 표기로는 프랑스화를 쓰면은 이 영어의 I자를 쓰지만 중세 때는 그 I가 이그렉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화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찾았고 두 번째 줄도 수직으로 읽으면 어떤 문자가 나올까요? 첫 번째 미의 M, 아이의 아, 크리eng의 R, 트로떼의 T, 아로의 아슈, 에의 으 해서 마르트라고 하는 여자 이름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시에 비용이 사랑했던 여성의 이름은 아마 마르트라고 하는 여성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추정을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흥미롭게도 세 번째 연에도 약간 불완전한 상태의 아크로스티슈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순서대로 읽으면 UJJLVON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중세어에서는 엉시앙 프랑스나 모아양 프랑스에서는 U자랑 V자가 구별되지 않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위 앵덩에서의 영어의 U를 쓴 거는 V로 읽힐 소지가 있는 말이고 다음 I 대신 이제 영어의 J를 써서 비용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형태의 이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서 일사면에서 프랑스와 비용이라고 자기 이름을 이제 아크로스티슈로 표시를 하고 두 번째 연에 자기 여자친구였던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의 이름인 마흐트라는 말을 이제 넣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첫 번째 이제 고통받는 이 거짓 연인에게 거짓 미녀에게 희생당한 희생자의 이름이 바로 프랑스와라는 말이었고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프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순박한 진실한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뭐
franchement parler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비용이 또 하나의 속성은 자기 순진한 사람이야. 난 이름 자체가 순진이야라고 프랑스와 프렁한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이 기입되어 있는 첫 번째 연에서는 이 거짓 미녀, 표리부동한 미녀, 가식적인 행위들을 이제 대비시켜서 사용을 하는 이제 효과를 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아크로스티슈를 통해서 사실상 모두에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파악할 수 있게 여성의 이름을 이제 밝혀놓은 것이고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시대는 아닙니다. 내 시대 때 옛날 아재 개그로 하면 뭐 이를테면 뭐 이모 씨 딸 누구누구 이래서 사실은 조합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식의 기법을 이제 두 번째 연에서 마르트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불완전하게 자기 이름을 이제 적었는데 혹자는 시를 쓰다 보니까 정확히 이걸 맞추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도 하지만 또 뭐 이연령 비연령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나 이 사랑이 나를 괴롭혀서 이 사랑이 나를 바보같이 만들고 희생자로 만들어서 이 갈팡질팡한 어떤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른바 불완전한 상태에 서명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이제 파악하는 즉 사랑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세 번째 연의 아크로스티슈를 설명하는 이제 연구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의 경우 또 중세 대부분의 작품을 읽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비극적인 운명의 출발처럼 이제 그려지는 것이 전형적인 어떤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듯 어떤 고통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으로 이제 한 남자를 끌고 가는 사랑 그리고 여인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중세는 크게 여성을 두 가지 모습으로 구현하곤 했는데 바로 하나가 모든 인간의 죄를 중재해주고 도움을 주는 좋은 쪽에서의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한편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른바 또 한편에는 악의 축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끌어내게 했던 이브라고 하는 존재, 뭐 하와라고 하는 존재처럼 그려지는 여성의 모습이 늘 공존했는데 비용의 시 혹은 사랑을 노래하는 시에서는 대부분 이 불행을 초래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이제 강조되곤 한다라는 점도 같이 이제 짚어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늘 모든 시에서 여성은 모두 악의 축, 나쁜 것의 정점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자로서의 여성의 모습 역시 몇몇 시들에서는 이제 존재한다라는 점 역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대략 이 정도의 내용이 비용의 발라드 사미에 대한 뭐 연인에게 보내는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이고 뭐 관련해서 혹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자유롭게 질문들 하십시오.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시가 비용이 정확히 언제쯤 쓴 건지 궁금해지는 게 이 시가 되게 직설적으로 막 너는 늙을 거고 너는 가식적이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이 연인이랑 교제를 했다가 헤어진 후에 저주하는 의도로 쓴 시인지 아니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지레 겁을 먹고 이런 식으로 어,
비난을 하는 건지 약간 시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언제쯤 쓰인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은 양 질문한 게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중세 작품은 정확히 언제 썼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밝혀진 어떤 전기적인 사실도 없고 증거물들이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말하면 비용의 유언, 지금 이 시가 수록되어 있는 시집에 대한 작성이 되게 1460년을 전후한 시기 어느쯤에 쓰였을 거라고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용의 나이는 비용은 추정하면은 1430년 혹은 1431년에 태어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나이 30살 정도 됐을 때 이 시를 썼는데, 뭐 흥미로운 점은 비용은 1463년 이후로는 행적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63년 이후 언제라고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시기에 썼는지는 밝힐 수 없는데, 반대로 비용이 쓴 이 시집 제목이 떼스타몽, 유언이라는 말인데, 유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죽기 전에 아주 평상시에 생활할 때 물론 미리 유언장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 유언을 하게 되는 거고, 비용 역시 나도 이제 곧 죽음이 멀지 않았어라는 컨셉을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곧 죽는데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이 소리 저 소리 아무 소리나 다 해도 돼. 난 죽을 사람이니까 라는 어떤 면죄부, 면벌부를 이제 획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은 양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음이 임박해 오고 죽기 직전인데 내가 무슨 욕을 못 하겠어? 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뭐 직설적으로 또 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답인데 뭐 이런 정도로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네요, 하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도 심정적으로는 이건 뭐 팩트라고 하기보다는 추정이지만 아마 이 사랑이 더 이상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때 이 시를 썼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혜연님. 그 발라드 제목에 발라드 아싸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화자가 비용이면 자기 여자친구한테 말하는 거니까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쌀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비용 스스로 이 발라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쓴 사람은 비용이 맞는데 앞에 컨셉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발라드를 그 여인에게 불러주라고 들려주라고 하는 컨셉을 취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발라드, 이런 컨셉이라서 발라드 아싸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된 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비용이 이제 내가 쓴 발라드를 내 예전 여자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던 이에게 들려주라고 이제 지칭하는, 자기 시를 대신 읊어주기를 청하는 사람이 이제 베르네 마르셩이라고 하는 당대 비용과 동시대 인물인데, 베르네 마르셩은 이제 비용의 언급이나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이른바 유곽의 포주 같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즉 매춘부 기둥서방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을 찍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쓴 발라드를 읽어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더 단서를 하나 듭니다. 그러면 네가 길 가다가 내 사랑하던 여인을 만나면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랑하는 여인을 여기에서는 삐뚤어진 코에 내 미녀를 만나거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가 삐뚤어졌다고 하는 거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이른바 기형적인 코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어떤 믿음 속성, 미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는 심성이 고르지 않은 삐딱한 애는 코도 삐뚤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삐뚤어진 코에 뭐 내 사랑에게라는 말 자체가 얘 성격 좋지 않은 여인에게라는 말을 더 의미하는 말이고, 또 하나 만나게 되면 대뜸 이 말을 한마디 한 뒤에 이 시를 읊어줘라 라고 이제 청하는데, 대뜸 던져야 하는 한마디가 이제 굉장히 노골적인 말로 이 더러운 매춘부야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뒤 이 시를 읊어줘라 라고 이제 하는 단서 조건을 이제 달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비용시는 읽다 보면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잔혹한 면도 많고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에로틱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속하고 외설적인 면도 많아서 혼자 공부할 때는 재미있지만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적으로 설명하기에 그닥 좋은 텍스트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나도 머뭇머뭇거리게 되는데, 뭐 내가 머뭇거리는 부분은 다 좋지 않은 과도한 폭력, 과도한 선정성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그런 거 있죠. 동양에서도 중국에서 어떤 뭐 조고라고 하는 환관이 득세를 하던 시기에 이른바 실권이 없는 왕에게 이른바 뭐 사슴을 가리키면서 저건 사슴이 아니라 말입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저게 어떻게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신하들 모두 저거 말 맞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일화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사람의 머리를 바보로 만들고 맹신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게 만들어서 중세인들은 이제 속담처럼 어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지, 혹은 사랑이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한 것을 믿게 만드는지에 대한 속담으로 방광을 이제 랜턴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동물 오줌볼을 이른바 등불로 인식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이 없으니 그럼 질문을 던지면 하연 양은 질문 있어요? 지금 주변이 조금 시끄러운데 잘 들리시나요? 네, 간신히 들리기는 합니다. 저는 중세 여성 이미지가 성모 마리아 같이 구원자적인 이미지랑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만드는 오브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입으로 그려지든 마리아처럼 그려지든 그 모습이 저가 어떤 자유로운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떤 유지처럼 그려지든 어떤 사회까지 그려지든 부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서 어떤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의 여성을 그린 작품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안. 후반부는 내가 해독을 잘 못했습니다. 잡음이 좀 많아가지고. 나중에 뭐 다음 시간까지도 궁금증이나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고 수업 마무리합시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오늘 한 시랑 관련 없어도 괜찮으니까.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저번에 세카몽 그 투바두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사실 세카몽은 그 연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건넸는데 상상 속에서 하는 가상 공간에서 하는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비용도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애정 관계가 있었으리라고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막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순간적인 일회적인 이런 정도의 사랑이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비용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비용이 말하는 시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거를 근거로 말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정말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뭐 이를테면은 세르카몽이 사랑했던 어떤 트루바두르가 사랑했던 귀부인이었다기보다는 마르트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아주 좀 나쁘게 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비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어떤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 일말의 관계는 분명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뭐 장기적인 뭐 유지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으리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은 세르가몽처럼 어떤 현실에서는 자기 사랑을 토로해 보지도 못했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뭐 여인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것을 그렸던 것은 비용이 그리지 않습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가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실제 경험했던 것 혹은 실제 이야기에 더 가까운 것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를 읽다 보면은 혹은 뭐 중세에서 사랑의 어떤 폐해, 사랑의 양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읽다 보면은 그 순간은 이제 인간이
뭐 예를 들면 나 역시 '아유 사랑은 할 게 못 돼. 정말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흥미롭게도 책 덮고 나서 다른 일의 경우 다른 데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하면 또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들 잘 아는 건데 뭐 어떤 머리나 이성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 한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관계가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도 안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어쩌면 인간들의 행동의 상당 부분에 어떤 원동력이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사랑시가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은 인제 해 보게 됩니다. 뭐 중언부언이었습니다만 대강 이런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마저 다른 시를 읽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